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3년 만에 공단 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처음 승인했습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공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무장 세력에 피랍됐던 우리 국민이 315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정부는 여행 금지 국가인 리비아에 우리 국민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 철수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와 손학규 당대표 측이 오늘 공식 석상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계속되며 사실상 이달 내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유했던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 하루 만인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본인의 미숙함으로 한센병 환우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실물 지표가 2달 연속 부진하고 경기 하방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둔화세와 반도체 업황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커피 휘핑크림을 만들겠다고 속여 변종 마약 해피벌룬을 유통하고 흡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흡입자 대부분은 20, 30대 젊은 층으로 일부는 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국과수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받는 대로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공단 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이 정부는 또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공단 문이 열렸습니다.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겠다며 입주 기업들이 9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가 마침내 승인한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북 계획은 발표하지 않은 채 북한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실 너무 늦은 그런 감언이 있지만 정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공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 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2017년 공여하기로 했다가 결국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두 사안 모두 미국과 조율에 시간이 걸렸던 터라 한층 유연해진 미국의 태도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두 사안을 발표한 건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두 건 모두 한미 간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만큼 한미 모두 북한을 대화의 탁에 앉히려는 간절함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적 메시지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과 $800만 공여 추진에 대해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은 있던 기업인들도 데리고 나와야 할 판국이자 주던 지원도 끊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들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을 기아와 폭정에서 구출하는 가장 인도적인 방법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규칙을 따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 우리 국민 주모 씨가 피랍 31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주 씨는 내일 귀국하는데요. 석방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역할이 컸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피랍 315일째.
지난해 7월 리비아의 무장단체에 피랍됐던 주모 씨가 수염이 잔뜩 긴 채로 아랍에미리트 우리 공관에 도착해서 직접 내뱉은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을 하루하루 세어가며 안전하게 풀려날 날만을 기다려온 겁니다. 함께 피랍된 필리핀인 3명과 달리 자신은 말동무도 없어 3배나 긴 900일가량을 보낸 것 같다며 그동안의 심경도 밝혔습니다. 또 자신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고생한 것 같아 무척 죄송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검진 결과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빛이 차단된 공간에 오래 머물러 시력이 조금 나빠지고 살이 많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아랍에미리트의 협조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합동 TF를 꾸려 리비아는 물론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공조해온 정부는 지난 2월 말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제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그 이후 리비아 국민군과 소통한 끝에 주 씨가 석방됐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현금 제공은 없었고 아랍에미리트가 가진 지역 내의 영향력과 부족 간 협력 관계를 동원해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모 씨의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 UAE 정부와 모하메드 왕세자께 대하여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는 형사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행 금지 국가인 리비아에 우리 국민 4명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신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수 권고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산자여 따르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광주는 추모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모제와 추모식이 잇따라 열렸고 5.18 묘지에는 참배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 찾아온 광주의 5월.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쓰러진 5월 영령들 앞에 제가 올려집니다. 현 5.18 민중항쟁 열사 성지 영령시묘 근위고활. 5월의 어머니는 눈물마저 말랐습니다. 광주항쟁 마지막 날 연행된 시민군 고 광덕시.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금년이 39년인데 역사가 왜곡도가 있거든.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김군이라는 영화를 계기로 해서 왜곡된 부분이 진실되게 밝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5월 영령들 앞에 헌화 분향하고 민주화를 외친 숭고한 뜻을 기리는 발길이 잇따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들의 망언에 이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광주광역시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속한 구성과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은 광주를 뛰어넘어 전 국민의 자긍심이 돼야 하고 민주인권을 지지하는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아야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추모제와 추모식이 열리는 등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추모 열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내일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속내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황 대표는 가는 게 도리라고 했지만 범여권에서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미룬 채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쇼일 뿐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물세례까지 맞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기념식 참석 의지가 확고합니다. 질타가 있다면 직접 듣겠다고 거푸 약속했습니다. 국가 기념일 아닙니까?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피하는 것보다는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방문하시겠다는 계획에는 지금 변동 없으신 거죠? 왜? 무슨 다른 변동 사유가 있나요? 아니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예. 망언 3인방의 징계를 매듭짓지 않고 광주에 가는 황 대표에게 여권은 부글부글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하러 오겠어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절대 눈은 마주치지 않는다. 그 물병을 던지고 이것보다 그렇게 하는 쪽이 저는 국민 통합을 하는데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천을 떠돌고 있는 5.18 영령들께서는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염려스럽습니다. 국무총리 시절 기념식에 갔던 터라 이런 잡음이 새삼스럽지만 정치인으로 광주를 찾는 건 중도 공략과 외연 확장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또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도 당하는 모습이 이른바 집토끼의 결집으로 이어진다는 정치적 계산도 없지 않습니다. 함께 광주를 찾는 당내 투톱 나경원 원내대표도 5.18 정신을 강조하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저희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범여권은 5.18 징계를 매듭 지으라고 하지만 이종명 의원 제명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하지만 여권에서는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쇼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망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아니면 되살아날지 여의도의 눈길이 벌써 광주에 쏠려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를 놓고 이른바 당권파와 반대파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개파 간의 다툼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휴일에 잡았던 만찬 회동마저 무산됐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당무 보이콧에 나선 옛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 3인방. 복귀하자마자 손학규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 임재훈 의원에게 견제구부터 던졌습니다. 아무런 양해도 없이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고 하지만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은 최고위원의 권위를 좀 훼손하는 면도 있고 하니까 일단 나가주시고 대표님 명에 따르겠습니다. 네. 나가볼까요? 곧바로 최고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과 수구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키겠다는 손학규 대표의 기자 간담회 발언을 문제 삼아 협공에 나섰습니다. 손학규 당대표의 아바타로 누구나 지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 당이 손학규의 당입니까? 그냥 막연히 내분을 일으키기 위한 말이라면 이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손학규 대표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살얼음판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 분 최고위원님들이 보이콧 하시는 게 비정상의 시작이에요. 비공개 회의에서 바른정당계는 문병호, 주승용 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철회와
주요 당직 인사에 대한 최고위 의결 의무화,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이를 모두 거부하며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난 사퇴 안 하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살리고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 손학규 대표는 주말에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談판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바른정당계의 거부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당권파와 반대파 사이의 간극이 워낙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대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한국당은 김 의원의 말이 맥락 없이 전달됐다면서 언론과 포털이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센병 발언 파문이 번지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환우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논란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과 미숙함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에 맥락 없이 단어만 나열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의 언어가 맥락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한센병 발언은 황교안 대표를 향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이른바 사이코패스 발언에 대한 변명을 지적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은 물론 포털과 언론이 한국당의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아예 논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연아 대변인 이야기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여성 의원들이 대통령 지지자 비하 발언을 한 나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내자 한국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막말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오히려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것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건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이 굳게 닫힌 국회 문을 열지 못한 채 장외 설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어젯밤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를 조사하며 김 전 차관의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구속 이후 첫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밤늦게 구속된 이후 아직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윤중천 씨도 다시 불러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다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이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는 게 큰 걸림돌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범죄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당시 법원의 결정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여성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토대로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김 전 차관이 가담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윤 씨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범 48일 만에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단은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호응이 잇따르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신중하라고 일침을 날렸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수도권 검찰청 형사부에 근무하는 A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는 형식입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문제가 된 특별수사를 비롯한 직접수사를 그대로 두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있어 수술해야겠다며 엉뚱하게도 멀쩡한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후퇴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000건을 넘겼고 동조하는 댓글도 100건 넘게 달렸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문무일 총장의 기자간담회 속기록에도 호응이 잇따랐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대변해줘서 고맙고 국회가 바른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할 말은 하겠다는 등 댓글 수십 건이 올라왔습니다. 검찰에 겸허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박상기 장관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 수사권 조정안에 혹시 정치적 중립성 지킬 방안 빠져있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음이었죠. 문무일 총장의 간담회를 계기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수사권 조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런 검찰의 반발에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과거 검찰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내부 비리에는 눈 감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요. 대척점에 서 있는 경찰 역시 정치 개입과 부패 사건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임기 말에는 칼날을 돌렸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보도로 불거진 비선 실세 의혹을 슬그머니 덮었지만 임기 막바지에는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변신을 거듭하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 속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의 셀프 개혁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은 결국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역시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광범위한 사찰 활동과 정치 개입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을 포함해 잊을만 하면 인권 침해나 각종 유착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각자 통제받지 않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 요구를 불러온 권력기관의 정치화와 수사권 남용을 막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향후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수정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대화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자르고 비서관에게 호통을 치는 등 최 씨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지난 2013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인수위원회가 공들여 쓴 취임사 초안은 최 씨에 의해 쓸모없는 종이 조각으로 전락합니다. 이건 다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그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경제부흥을 일으키려는 키의 핵심이 IT 산업하고 미래의 창조경제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이. 대통령 취임사에 담아야 할 5년간 국정 운영 방침의 핵심 내용을 최 씨가 모두 불러줍니다. 첫 번째 경제부흥. 경제부흥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 행복,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 세계 속에서 자긍심을 높이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럴 건지를 그걸 말을 만들고 그 워드를 좀 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IT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최 씨는 눈꼬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전 비서관에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받아 적으라며 호통도 칩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거를 취임사에는 한 줄도 넣지 마. 그걸 받아서 적어. 그런 거 찾아서 쓰세요. 빨리 써요, 정 과장님. 문서부터 써야 돼, 정 과장님.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말도 자르는가 하면 오히려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발표하시려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얘기 안 하셨죠? 거기만 안 했어요. 부국, 정국? 하여튼 이건 좀 상의해보세요. 예. 지난 2013년 2월 25일 최 씨가 불러주고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취임사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유명 역술인들로부터 국정 전망과 점괘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작성된 이른바 새해 국군 전망 보고서 3건을 공개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경찰의 아부성 점괘 보고서 작성이 매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은 언 땅에 꽃을 피우는 사주로 대운이 오며 국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아부성 예언을 포함해 국제 정세와 안보 전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범행의 고의성이 짙어진 만큼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입니다. 폭행하실 때 사망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유 씨는 지난 15일 자택에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앞서 집안에선 깨진 소주병과 혈흔이 묻은 골프채가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이곳 자택에서 범행한 직후 아내가 의식이 없다며 직접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유 씨의 아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부부싸움도 실신이라고 신고가 들어오긴 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유 씨의 아내는 폭행으로 심장이 파열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력도에 다수 골절이 확인된다. 심장 파열도 확인되고 폭행으로 인한 파열로 추정된다. 이런 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유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씨가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 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에서 내렸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사건과 관련해서 의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숨진 여배우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국과수의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새벽 여배우 A씨는 고속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이후부터 차에서 내려 트렁크 쪽으로 이동한 것까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를 부검한 국과수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이었다는 간이 소견을 내놨습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사고 전까지 영종도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있었고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아내의 음주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가 이런 소견을 밝히면서 A씨 역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가 새로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쯤 국과수로부터 정식 부검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음주가 최종 확인되면 입건된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조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경찰이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만민교회 다니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신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5일 대전시 둔산동 도로에서 11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일명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에 해당해서 차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다니는 이용자가 많아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변종 마약류 해피벌룬을 흡입한 20, 30대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유통업자들은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이는 환각 물질 300만 개를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 안 곳곳에 캡슐들이 나뒹굽니다. 안에 든 건 변종마약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담긴 캡슐입니다. 커피숍에서 휘핑크림을 만드는 용도로 수입되는 건데 이들은 환각 목적으로 이 캡슐을 팔았습니다. 34살 김모 씨 등은 수입업체에서 아산화질소 캡슐을 사들인 뒤 해피벌룬을 찾는 젊은 층에 팔아치웠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지난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됐지만 커피숍 납품용이라고 말만 하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판매업이 신고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을 내고 수입업체에 별다른 제조 없이 구매를 다 했고요. 이들은 24시간 상시 대기하며 문자나 휴대전화로 주문을 받은 즉시 캡슐을 배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확인된 판매량만 300만 개, 25억 원어치입니다. 버닝썬 사건 등을 통해 해피벌룬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정부는 뒤늦게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아산화질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흡입이나 불법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해피벌룬이나 누구나 쉽게 이렇게 구매해서 이제 흡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무분별하게 이제 일반 소비자가 오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지만 유예기간 등이 남아있어 정식 규제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 거품을 만들 때 사용되지만 직접 흡입하지만 않으면 환각성은 사라집니다. 경찰은 유통업자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해피벌룬 흡입자 등 9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대신해서 문을 열어주다가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33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귀포시의 한 빵집 앞에서 할머니가 문을 잡고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대신 문을 열어주다가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일주일 만에 숨졌고 경찰은 빵집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선의로 문을 열었다는 A씨의 발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 3주기를 맞아 어제 저녁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억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는 믿는 패미 등 18개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희생된 여성을 추모하고 여성을 향한 폭력과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3년 전 오늘인 지난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근처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노동자와 주민 등 1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정비 중이던 설비에서 큰 폭발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물을 쉴 새 없이 뿌려보지만 붉은 수증기가 치솟습니다. 뜨거워진 탱크에 닿은 소방수가 녹과 함께 끓어오르면서 마치 폭발이 일어날 듯한 모습입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5개 저장 탱크에서 유증기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와 인근 주민 등 13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죠. 그랬더니 막 냄새가 확 들어가지고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막 속이 미승미승해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스티로폼 원료 생산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기름을 보관하던 곳으로 지난 5일 정기 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60도 정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원인 미상 반응으로 인해서 탱크 온도가 급격히 한 100도 전후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기가 조금 유출이 됐습니다. 소방관들이 1시간 넘게 물을 뿌려 탱크 온도를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긴급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탱크 주변으로 기름 성분이 유출됐습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달 정기 보수 중이던 설비에서 잔류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하고 노동부 감독관이 팀을 형성을 해서 현재 현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원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 감독을 하거나 한화토탈 노조가 연봉 인상을 요구하며 20일 넘게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가 2달 연속 우리 경제의 실물 지표가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진단하는 정부도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한 셈이라서 경기 하락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진하다고 언급한 실물 지표는 3가지입니다. 경기 진단의 바탕이 되는 생산과 투자, 수출이 1분기에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그린북으로 불리는 최근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둔화세와 반도체 업황 부진을 꼽았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달에 2년 4개월 만에 우리 경제에 대해 부진하다는 표현을 쓴 뒤 2달째 다소 부정적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수출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가 지난 2월에 조정받고 있다고 표현을 바꾸고 3월에는 그래도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한 데 비하면 상당히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역시 최근 2달 동안 우리 경제 흐름이 부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이미 경기 부진의 경고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언제 개선될지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려워지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 또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 경제가 크게 충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통계청이 다음 달 설정하는 경기 정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지금이 공식적으로 경기 수축기란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에 조만간 착수합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의혹에서 사주 일가의 사익 편취 규모를 계산하는 근거인 제품 원가 산정에 재심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서 태광그룹 제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광그룹은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미국 축산업에 타격을 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산 돼지고기 3,200여 톤의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1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취소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윗을 올린 직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돼지고기 수입이 절실한 중국의 수입 취소는 의외입니다. 돼지고기 값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르고 있어 물량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生猪供需短缺的情况将会持续到2020年，未来猪肉进口量将会出现增加。 그래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축산농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규모는 적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콩을 비롯한 다른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이나 취소도 예상됩니다. 최고 25%씩의 보복 관세도 2주 정도 뒤면 실제로 부과가 시작됩니다.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미중 간의 수출입이 축소되면서 세계 교역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은 세계 고혈압의 날입니다. 고혈압은 세계 사망 위험 요인 1위인데요. 젊을수록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몰라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31살인 이모 씨는 한 달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2달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젊으니까 제가 고혈압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던 것도 크고요. 딱히 혈압을 잴 일도 없기도 했고 전혀 고혈압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지난해 기준 국내 고혈압 환자는 627만 명. 이 가운데 자신이 고혈압이라고 인지한 경우는 10명 가운데 7명이었습니다. 특히 30대의 고혈압 인지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젊을수록 치료에도 소홀합니다. 70대 이상은 고혈압 치료율이 84%였지만 40대는 38%, 30대는 16%로 떨어졌습니다. 고혈압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보통 어떤 혈압이 특정 이상 올라가고 장기간에 대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이고 증상이 없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인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도 늦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루 30분의 유산소 운동과 채식 위주의 식사, 짠 음식을 피하는 것도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 이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족 이민을 줄이고 고학력 기술자를 대거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새 이민 정책의 골자는 능력 기반 시스템입니다. 뛰어난 학생과 탁월한 전문가 등 고학력 기술자들을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We discriminate against genius. We discriminate against brilliance. We won't anymore once we get this passed. 합법 이민은 연간 110만 명,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족 이민의 비중을 전체의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대신 숙련 기술자 이민 비율을 12%에서 57%로 대거 높였습니다. 기존의 비자 추첨제는 폐지키로 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이민자의 영어 능력 검증도 내세웠습니다. Future immigrants will be required to learn English and to pass a civics exam prior to admission.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해온 멕시코 장벽 건설은 강행하기로 한 반면 1,1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이민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We can't, at this moment, turn our backs on the asylum seekers. It is quite devastating to hear the way that he speaks about humans.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 정책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화당 내에서도 회론이 나오면서 실제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타이완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타이완 입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동성 커플들의 결혼 등기가 가능하며 이날 수백 쌍의 동성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타이완 최고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규정이 위헌이며 2년 내 관련 법의 수정 또는 제정이 없으면 동성 결혼의 등기가 가능해진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얼굴 전체가 스프레이 거품에 뒤덮인 채 쓰레기통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가 환경미화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지난 3일 오리건주 힐즈버러 인근에서 쓰레기통을 치우던 환경미화원은 뒤집힌 쓰레기통에서 온몸이 딱딱한 거품에 뒤덮인 작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간신히 울음소리를 내고 있던 고양이를 사무실로 데려가 거품을 제거해주고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의사는 쓰레기통에 더 있었다면 숨이 막혀 죽였을 것이라며 다리가 뻣뻣해져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고 고양이의 당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제 한류 스타 B가 한국 가수로는 3년 만에 중국 공식 행사에 등장했죠. 중국의 한류 규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시기가 올 하반기쯤이 될 거라는 정부 기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중국의 초대형 행사에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초대된 가수 B.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 중국 공식 행사에 한국 가수가 초청된 건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의 존재를 부인한 것과는 달리 사드 이후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의 유통이나 상영은 막혀 있습니다. 시 주석 앞에서 B가 공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하반기쯤 한한령 해제 청신호가 켜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올 하반기 되면 저희가 중국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중국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개방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미디어 검열 기구인 광전 총국의 드라마 비준 목록에 한국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포함됐다는 낭보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벤트의 경우 B의 단독 공연이 아닌 만큼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는 아직 멀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등 관련 업계에선 한한령 완화 조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규제도 여전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한국 상품 취급도 제한돼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해외 게임에 대한 영업 허가증인 판호 심사 정보를 공개했지만 한국산 게임은 제외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알아두면 요긴한 뉴스들 뉴스나이트가 정리했습니다. 알아요 시작합니다.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이 난임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험 적용 횟수도 신선 배아체외 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체외 수정과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추가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출산휴가 3개월 이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대전에서는 영세 전용 어린이집 10곳이 시범 운영됩니다.
대전시는 교사 2명이 영아 3명을 돌보는 영세 전용 어린이집을 2021년까지 30곳으로 늘릴 방침인데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인 남양주 궁집이 조만간 일반에 개방되기로 했습니다. 남양주 궁집은 조선 영조가 막내딸 화길옹주의 혼인에 맞춰서 남양주시 평내동에 지어준 집인데요. 국가민속문화재지만 그동안 개인 소유여서 일반인들은 관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조만간 남양주 궁집 인근 개인 땅을 차례로 사들이고 편의시설도 조성하고 일반에 개방한다고 합니다. 네, 전북 순창군 적상면 체계산의 아파트 5층 높이의 출렁다리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돼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산 출렁다리는 섬진간 관광과 뷰라인 연결 사업의 하나로 82억 원이 들었고요. 지난해 7월부터 체계산 중턱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270m 길이의 출렁다리는 높이가 15m에 달하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아찔한 쾌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 개통한다고 하는데요. 산책로, 어드벤처 전망대, 또 농산물 판매소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소 에너지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 자동차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에너지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대전에 마련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구 보라매 공원에서 수소 전기 자동차의 기술과 친환경 수소 에너지가 만들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수소 전기 하우스를 개관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소 전기 하우스에는 수소 전기차를 이용한 전기 공급, 그리고 수소 전기차에서 배출된 깨끗한 물로 방울토마토와 상추도 재배하고요. 또 어린이 과학 체험 교실과 이렇게 관람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수소 전기 하우스 개관식은 20일이지만 일반인들은 18일부터 26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시 계양구에 축구장 10개 크기의 계양 꽃마루 유채꽃 단지가 개장했습니다. 이 유채꽃 단지에는 2km 길이의 흙길 산책로, 또 시골 원두막, 말 조형물, 아치형 목교, 또 포토존, 호박 터널들이 조성돼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봄에는 유채꽃이, 그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핑크뮬리가 각각 900만 송이가 핀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저 안양 소방 선생님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사고 시에 사용되고 있는 대원 신체를 보면 그럼 이게 1인당 하나씩 다 있나요? 아닙니다. 한 팀만 입을 수 있어요. 한 팀만? 예. 원래 이제 예산이 뭐 충분하면 1인 1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를 다시 정중하게 놓은 다음에 팔꿈치가 뭉쳐지지 않도록 눌러주시는 겁니다. 누르실 때 깍지를 끼시고 오른손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들어주시고 한 5cm 눌러요. 세게 누르세요. 네, 이렇게 내로 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난 오늘 처음 봤네. 이게 이렇게 하셔서 그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풀어대요. 땀 나시죠? 아, 이거 한 3번 하면 땀이 참 납니다. 정말 그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건 날지. 예, 그럼 돼. 네, 정리가 됐어. 여기 박수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박수 쳐주세요. 어중간해가지고
않습니까? 농민들은 매일 일을 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같이 해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땀 많이 나셨어요? 땀도 났어요? 네. 일하니까 땀 나네요. 일하니까 땀 나네요. 네, 한지붕 두 가족, 지도부가 둘로 쪼개진 바른미래당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2라운드에 접어든 바른미래당 내홍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열세 분의 정무직 당직 해임을 했는데 여하튼 취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서 어제 당대표께서 같은 당 동지들을 수구 보수로 매도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수구 보수 세력의 손에 허망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누가 도대체 수구 보수를 패권주의입니까? 당의 큰 어른으로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올드보이 수구 세력을 당 내에서 청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대표님, 이 백드롭 이거 뭡니까? 사합, 자강, 개혁입니다. 자강이 뭡니까? 그런데 이걸 깨고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왜 하십니까? 이건 찌질하다보다 더 큰 해당 행위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참담한 주장처럼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요 다른 의원들을 접촉해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유승민을 몰아내자 그게 말이 되는 정치 계산이에요? 이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는 아주 중대한 정치적 도의의 저버림입니다. 난 사퇴 안 하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네,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였는데 불편해 보였는데 결국엔 터질 게 터졌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그런데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했죠.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갈등 봉합 시도를 하긴 했지만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최고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본인이 주성영 의원이라든지 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위원 구성 자체가 보면 이미 이제 사실은 유승민계라든지 오신환 의원계라든지 이쪽 계가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다수를 차지하게 돼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오늘 또 이제 좀 전에 보셨지만 이제 거의 뭐 포위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의 위상 자체 굉장히 추락이 됐고 앞으로는 이제 뭐 결정을 못하는 그런 거의 식물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손학규 대표도 사실은 이제 버티는 전략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상 당 지도부가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도 이제 어쩌면 내부 갈등이 거의 이제 정점을 향해서 이제 치닫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로 정무직 당직자 13명 해임 취소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좀 부족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9일 만에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인이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 최고위원회를 정상화하려는 게 아니고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우리가 녹취물을 봤지만은 손학규 대표 공개석상에서 면진화되고 사실상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네. 손학규 대표가 1993년도에 광명의 보궐선거로 정계 입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26년 정도 되는데 26년 손학규 대표 정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당 대표로서의 리더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안철수계 그리고 유승민계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손학규 대표를 퇴진시키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 기반이 사실상 무너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문제지 결국 이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됩니다. 네, 보통 그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당에서 하면 이런 뭐 민감한 상황 같은 거는 기자들을 물리고 비공개 회의 때 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정말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바른정당 계열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시켰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갈등을 이제 좀 정말 이제 골마 터지게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뭐 대충 수습으로는 사실은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거의 다 이제 다 공개함으로 해서 정말 내부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아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좀 어떤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앞으로는 아마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가 뭔가 이제 결정을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이 뭐 거부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당내가 거의 뭐 이제 마비 상태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그렇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제 안철수계와 힘을 합해서 좀 실력 행동에 나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아마 앞으로 수수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당 대표 사퇴를 촉구를 위한 뭐 당원 서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당대 소집 요구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뭐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과를 좀 요구한 게 그 손학규 대표의 수구보수 세력이란 이런 어제 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를 이 자리에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가 개파 패권주의 세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구 보수 세력에게 절대 이 당을 허망하게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네. 이제 지금 이제 반대파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당권파죠. 손학규 대표를 이제 당권파로 갈 경우에 비당권파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개파 패권 세력이냐, 우리가 그러면 수구 세력이냐, 라면서 이제 반발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올드보이 그리고 수구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라면서 손학규 대표가 올드보이다라고 이제 직격탄을 날렸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권은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현주 의원을 찌지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서 당원권 정지 1년 했고 결국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보고 수구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지금 더 큰 해당행위다. 라면서 이제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날은 굉장히 로키로 지금 화해 손길을 비쳤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의 퇴진을 요구하고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공동 지도 체제를 요구했던 이제 정무직 13명을 해임을 했는데 그것도 취소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일요일 날 다시 비당권파 최고위원 4명하고 손학규 대표가 만나서 손학규 대표는 앞으로 혁신 최고위를 내가 도입할 테니까 좀 시간을 달라, 이런 입장이지만은 계속해서 비당권파 바른정당의 4명의 이제 최고위원들은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내용이 수습이 되지 않고 갈수록 더 증폭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이번 주말에 뭐 회동이 무산됐다 이렇게 전해지던데 또 추가로 만날 물밑에서 뭐 움직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계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세력적으로 보면 일단 우세를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손학규 대표도 뭔가 정책 협상을 하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손 대표 입장에서도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당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운신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상당히 없는 상황이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계의 어떤 힘을 얻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호남계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힘이 뭉쳐지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주승용 최고위원도 들어왔다가 본인이 뭐 그냥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네. 문병호 의원은 뭐 어떻게 옆에서 했지만 또 원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외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 자체가 좀 딸리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 호남계 힘도 못 얻고 또 안철수계 힘도 못 얻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정치라는 게 세력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 이제 제가 볼 때 아마 사개특위의 사보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좀 어떤 이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 시킴으로 해서 호남계의 어떤 좀 상당히 좀 이 자극을 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손 대표의 리더십 문제,
이거 자체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아마 바른정당의 지금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뭐 손 대표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쓰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앞서도 그러니까 이게 오늘 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에 대해서 이거를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비당권파의 주장이거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저희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또 이 관련 내용에서 설전이 있었거든요. 문병호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서로 이렇게 설전을 좀 벌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 분 최고위원님들이 보이콧 하시는 게 비정상의 시작이에요. 세 분 최고위원님께서 보이콧 안 하시고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잘 됐으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27% 정도의 당원들이 뽑힌 당대표가 모든 당을 혼자만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제가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도부 전환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선출된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지명직 최고위원, 그 또한 손학규 당대표의 아바타로 누구나 지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 당이 손학규의 당입니까?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병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이 안 온 것 자체가 그게 이번 이 비정상의 발단이 아니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서로 뭐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당초에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 7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해서 이제 9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병호, 주승용 두 분을 임명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손학규 대표를 반대하는 최고위원이 5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2명에 대해서 반대파들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임을 해야 된다,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당헌 당규를 보면은 최고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고 손학규 대표 측은 이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대표의 권한이다. 서로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계속 쟁론을 벌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세력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결판이 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손학규 대표가 다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원 수가 현재 제적이 24명인데 한 15명 이상이 지금 손학규 대표를 반대하는 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고위원이 9명인데 여기서도 과반 이상 5명이 지금 손학규 대표를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유승민 이 세력이 전 당원에서 이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손학규 대표는 기본적으로 고립무원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손학규 대표가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은 어쨌든 간에 지연 작전을 쓰겠다 내지는 뭐 끌려 내려오겠다라는 전략밖에 없는데 그럼 과연 손학규 대표가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앞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추구할 정치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연출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뭐 최고위에서 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철회 이런 안건 올리자 이제 비당권파에서는 주장했는데 네. 손학규 대표가 다 거절을 하고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최고위에서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게 그 박지원 의원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손학규 대표가요 몇 명 우리 당 의원들 뭐 다른 의원들을 접촉해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을 몰아내자 그게 말이 되는 정치 계산이에요? 유승민을 몰아내자는 계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난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은 음모론적인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손학규 대표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십시오. 민주평화당에서 바른미래당에게 지속적으로 구애의 표시를 해오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우리의 거부 의지는 명확하고
그 거부 의제에 막무가내식으로 집착으로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이 이상으로 스토킹하면 범죄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저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거 뭐 법적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손학규 대표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전략 전술 쓸 때 보면 이간계라고 쓰는 게 있거든요. 서로 어떤 좀 사이에 중간에 해서 좀 이간을 시켜서 이제 좀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뭐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손학규 대표를 지금 바른미래당과 좀 떨어져 놓게 했겠다. 지금 현재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손학규 대표한테 빨리 와라. 민평당으로 와라.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저 바른미래당 계열에 있는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네. 주승용 의원이라든지 김동철 의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 생존을 좀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일단 바른미래당 계열이 이제 의원들이 오게 될 경우에 뭐 원내 교섭단체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당으로서 이제 좀 모양을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학규 대표한테 계속 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진위는 모르겠지만 손학규 대표가 이제 민주평화당 의원들, 호남계 의원들 만나서 좀 이렇게 입당을 해주면 힘을 합쳐서 유승민계를 좀 몰아내고 이쪽 바른미래당을 좀 장악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한테 되치기를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손학규 의원을 저쪽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좀 뭔가 떨어뜨림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좀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면 소송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손학규 대표는 소송을 할 생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그 손학규 대표가 과연 민주평화당 호남계 의원들한테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소송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결국 이제 중간에 박지원 의원의 어떤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손학규 의원을 뭔가 좀 이쪽하고 좀 떨어뜨리는 이관계 뭐 이런 것들이 쓰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첨언을 하면은 박지원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폭탄을 던진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손학규 대표를 정확하게 겨냥한 폭탄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말을 던짐으로 인해서 지금 가뜩이나 손학규 대표가 코너에 몰려 있는데 더 몰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학규 대표는 침몰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던진 폭탄까지 맞아버리면 이제 완전 침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손학규, 그러니까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남아있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력들이 탈당을 해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 만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정확하게 폭탄을 던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 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픈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박지원 의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은 법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책임을 물어라.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라면은 손학규 대표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공격을 하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추측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학규 대표는 박지원이 던진 폭탄으로 인해서 더욱더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립무원 이렇게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 사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난 사퇴 안 하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살리고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 그게 죽음의 길, 총선 승리의 길, 뭐 이렇게 총선 때까지 계속 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즉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아마 이제 그런 전략 같고, 사실은 뭐 손학규 대표도 정치를 뭐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정말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본인의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바른미래당은 바른계 의원 당
의원들도 이렇게 뭐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전당대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할 수 뭐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한 과정이고, 근데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버티기 시작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거의 식물 상태로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손 대표 입장도 지금 정치적으로 거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운명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손 대표가 밀려나면 이제는 뭐 정치에서 그 이상의 어떤 본인이 있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아마 양측의 어떤 감정 대립이 굉장히 아마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아까 이제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과연 박지원 의원이 그리고 있는 정계 개편의 어떤 그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겠죠. 네. 결국 이제 아마 바른미래당 계열에 있는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왜냐하면 총선이 점점 다가오니까 본인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다 몸을 실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당권은 이미 이제 유승민계로 넘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본인들이 계속 여기 남아 있으면 다음에 호남에서는 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뭔가 살려고 하면 또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학규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아까 그런 행동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손학규 대표가 불리해질수록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체제의 뭐 조기 등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좀 부쩍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굉장히 자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경제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달라라도 왔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가 하면은,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또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 KDI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 네. 라면서 이제 또 목소리를 냈거든요. 즉 이 얘기는 앞으로 총선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특히 이제 유승민 전 대표 하면은 이제 경제 쪽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존재감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지금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정치권에 복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은 현실 정치에 복귀할 의지는 확실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시기는 6월보다는 한 9월 정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유승민, 안철수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뭘까?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제3정당을 과거에 내세웠지만은 현실적으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게 호남인데, 호남 기반이 다 떨어져 나간 이런 상황. 그럼 이제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가 열어갈 수 있는 공간은 결국은 보수, 한국당하고 힘을 합쳐서 범보수 개혁이라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손학규 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본인이 과거에 한나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본인이 한국당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워서 다시 한번 민주당하고 합쳐진다면은 여기서 본인이 다시 한번 대권 도전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3인이 서로 동상이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현재 바른미래당의 내용에 투영이 돼서 계속해서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좀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 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이동섭 의원을 내정한 게 네. 지금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그렇죠. 안철수 체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동섭 의원은 뭐 아시겠지만 안철수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계인 이동섭 의원을 이번에 수석 부대표에 임명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함께 가겠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을 분명히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안철수 의원들도 보면 지금 행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 추측하기는 아마 이동섭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꾸준히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봐서는 아마 지금 6월 달에 이제 아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이제 부인인 김 교수께서 이제 이 안식년이 끝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제 9월쯤 정도에 이제 아까 추석을 전후로 해서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바른미래당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내년 총선이 사실 지난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당제 체제로 치러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당제보다는 이제 양당제의 어떤 성격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심판, 한쪽에서는 이제 보수 대연합 뭐 이런 걸로 치러지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범보수와 범진보의 어떤 양쪽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네.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좀 정치적 활로를 찾아나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쭉 보면 전반적으로 뭐 내년 총선의 어떤 전망들이 그냥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제3당이 남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범보수와 범진보 쪽으로 이렇게 좀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도 저는 예상하고 싶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내부 상황이 이제 정계 개편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이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막말 논란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그저께요 대감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뭐 달착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바로 세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나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걸 방치해가지고 그것이 더 커지는 건데요. 한센병이죠. 한센병이죠. 예.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극우 막말 프레임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그날 KBS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편향적으로 보도합니다. 반권력을 향한 목소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 내용 잠깐 보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길게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송 인터뷰 중에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역사뿐 아니라 현실 속에도 존재하는 여러분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과 미숙함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아픔을 드려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비유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네, 일단 막말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내일은 무슨 말이 나올까 솔직히 그 걱정부터 먼저 듭니다. 네. 사실 정치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장외에서 이런 막말의 어떤 에스컬레이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드는 것인데, 근데 이게 예를 드는 것이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예들을 많이 들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쭉 나왔던 이야기들 보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막말이 상당히 이제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저는 좀 국회가 정상화돼야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저렇게 밖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도록 이제 국회가 잘 돌아가면 사실은 저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공감 능력이 정말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서 사실은 이제 저렇게 비유를 하면 그 해당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 사실 아까 뭐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자꾸 이걸 왜 뭐 언론에서 자유한국당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격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걸 보도하는 언론들하고 지금 문제를 삼는다는 게 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 한번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자유한국당 막말 정당 프레임 씌우기에 지금 모두들 혈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아예 논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연아 대변인 이야기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편향적으로 보도합니다. 포털은 이것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앞서서 김연아 의원이 사과할 때도 이 맥락의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언론이 그 맥락은 보도하지 않고 이제 막말 프레임을 너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잘못된 발언이죠. 왜냐하면은 막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주장하는 막말 프레임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한 행위, 발언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발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5.18 망언 같은 경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망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당에서 스스로 어쨌든 간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윤리위에서 아직 뭐 최종적으로 처리는 안 됐지만은 네, 당윤리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언론이 한 것이 아닌데 언론 핑계를 대는 건 좀 잘못됐고요. 지금 안 좋은 것은 마치 여야가 막말 경쟁하듯이 지금 계속해서 막말에 막말을 낳는 그런 정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여야 모두 미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미움의 정치를 하는 것은 쉬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계속해서 미움을 선동하고 정오를 선동하고 편가르게 해서 결국 이제 손쉽게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을 하려는 그런 잘못된 정치 행태인데 네. 문제는 이런 정치가 결국은 정치권에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치권이 져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사회가 분열되고 또 그리고 황폐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나라가 분열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런 뭐 한센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 환우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사과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안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표현대로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센병 환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과를 하면은 이 부분도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이런 계속해서 막말 그런 경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에 이제 여야가 새로 원내대표가 지금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국회도 정상화하고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막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여러분의 거울이 돼서 품격 있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이런 좀 대국민 약속,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지층 결집을 위한 쉬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은 선거라든지 이런 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또 무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 지역구에는 그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이렇게 뭐 지지층 결집하더라도 그 반대쪽에서는 또 공격받을 빌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총선을 좀 총선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좀 막말 프레임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정치인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규정을 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로 지금 이제 막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권자들은요 결국은 어떠면 찍는 행동을 할 때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놓고 사실은 선택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뭐 정치부 생활 오래 하면 쭉 이렇게 선거를 봐왔지만 결국 지금의 어떤 상황에 보면 물론 지지층들은 결집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욕을 해주고 속 시원하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제 이 당락을 결정짓는 이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정말 누가 선택되었을 경우에, 즉 미래를 보고 결정하거든요. 즉 우리 정치가,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누가 좀 더 유능한 것인가, 이걸 보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수권 정당이지 않습니까? 즉 앞으로 집권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권한 준비 정당이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내년 선거는 어떤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좀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즉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뭐 프레임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프레임의 출발점은 본인들의 잘못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게 실패가 많은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들을 좀 모으고 어떤 토론회도 하고 이런 정책들 좀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그래도 역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구나 이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좀 지지층들이, 양쪽 지지층들이 어떤 반발을 하고 하지만 결국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쭉 뭐 민생을 행보를 하시면서 느끼는 반은 계실 거예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발 좀 잘 살게 좀 해주라, 이런 것들이 국민들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죠. 이제는 다시 막말이 그렇게 국민을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인들이 이제는 좀 여기서는 접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언론도 좀 뭐 편향되지 않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애초에 정치권 내에서도 좀 자극적인 단어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큰일 앞두고 났을 때 두 분 좀 점집이나 뭐 이런 데 좀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가지 않습니다. 안 가세요? 저도 어떠세요? 안 갑니다. 아,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나란 일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뭐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술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관련된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정보 경찰들이 보면은 전국의 역술가를 다 찾아갔어요. 서울, 부산, 익산, 대구, 경기, 고양 역술인들이 쭉 다 등장하고 이 역술인은 뭘로 유명한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와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금산, 익산, 웬만한 곳을 다 아우르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 각지의 정보 경찰들이 다 동원된 건지 아니면은 특정 담당 경찰이 전국을 돌아다닌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경찰력을 동원한 거고 경찰의 경비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정보 경찰, 그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뭐 전국의 역술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국정 전망 뭐 이런 거를 받아서 보고서로 청와대에 올렸다는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의 정보 경찰이 한 대략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국의 정보 경찰들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국의 역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점괘를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연 공복으로서 할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이제 이분들이 쓴 내용을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아부형 그런 보고서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청와대를 뭐 여성의 치마 폭으로 뭐 이렇게 탁 포함듯이 뭐 여성 대통령의 기운으로 온 나라의 갈등을 다 쫓아낸다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께서는 언 땅에 꽃을 피우는 사주로 대운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아부성 발언들이 계속됐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것이 뭐 어쩌다 한 번씩 한 게 아니고 2000년부터 뭐 2014년까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죠.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 양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려면 결국 이제 역술인 찾아가서 여러 가지 또 점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채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이제 경찰 예산 가지고 한 거거든요. 다 국민 세금 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런 데 돈을 쓰고 이런 데 경찰 인력을 낭비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정보 경찰의 원래 업무에 이런 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원래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보 경찰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민심 파악, 그다음에 이제 수사 정보 파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역 내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보를 파악해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일단 수사 단계로 넘겨주는 그 역할을 정보 경찰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보 경찰들이 지역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것인데 뭐 정말 다양한 정보를 올리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같은 경우 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은 되긴 했지만 이 주로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정보 경찰들이 선거 민심 동향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역대 정부에서 다 보면 이 경찰 정보가 제일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밑바닥 소식을 제일 잘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 집권자들이나 중간에 있는 그 경찰청 고위 간부들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 내용은 이 역술인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두 정권만 한 게 아닙니다. 쭉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심기 관리용이에요. 결국은 경찰에서 이제 연초가 되면 대통령 등등해서 위 사람한테 이제 역술인들이 올해는 정말 운이 대통한다라든지 이런 걸 올리면 이제 심기 경호용으로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뭐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제 어떤 이런 악습들이 관행화되어 온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검경 수사권에서도 사실은 이제 검찰 쪽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3,000명이나 되는 정보 경찰들을 이거 활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걱정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거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쓰는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집한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집권자가 만약에 그런 걸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면 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좋아하니까 또 계속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보경찰의 역할은 물론 민심을 아주 정확하게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민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역술인들 하는 걸 무슨 민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정말 이 경찰의 정보경찰의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으니까 정부 경찰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실제로 뭐 국정에 얼마나 활용이 됐을지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인 거죠? 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역술인의 뭐 점괘를 가지고 또 역술인의 뭐 관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가기관에서 국가의 의사 결정을. 근데 우리가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 점장이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점장이가 판 친다는 것은 사회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회가 불안해서 사람들은 뭔가 기복신앙으로 그러고 뭔가에 의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점장이가 판을 친다는 얘기는 그 정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정보경찰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이 이것만 한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결국 그 지역 맞춤형 뭐 공약까지 개발을 하고 또 그리고 지역의 동향을 파악해서 친박 후보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의무를 위반해서 결국 이제 강신면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거울 삼아서 다시는 정보 경찰들이 일탈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권에서 확실하게 좀 쐐기를 박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단순히 뭐 점을 보고 안 보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역술인 분들을 뭐 나쁘게 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건 아닌지 그리고 경찰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제주도 산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기상청이 어젯밤 10시 반을 기해서 어젯밤이 아니라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 산지와 남부에 호우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청 예상에 따르면 제주도 산지에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오고 또 제주도 남부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호우 경보는 3시간 동안 90mm 이상 그리고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측이 될 때 발효가 됩니다. 비닐하우스와 옥외 간판 등 시설물 관리 그리고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이 당부를 했는데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더위의 기세는 약해지지만 쾌청한 하늘을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 낮 기온이 26도, 대구 20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중북부 지방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제주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10에서 60mm, 중북부 지방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7도, 광주 16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0도, 광주 22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점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3주 만에 프로야구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1, 2위가 맞붙은 문학 경기에서 2위 두산이 1위 SK를 누르고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팽팽하던 투수전의 균형을 깬 건 두산 김재환의 한 방이었습니다. 김재환은 5회 초 8개의 안타를 내주면서도 실점 없이 잘 버티던 SK 선발 다익손으로부터 왼쪽 담장을 살짝 넘기는 투런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9회 쐐기점을 보태며 3연승을 달린 두산은 지난달 26일 SK에 내줬던 선두 자리를 3주 만에 되찾아왔습니다. 공동 3위가 맞붙은 또 다른 상위팀끼리의 경기에서는 NC가 LG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1회 만루 기회에서 강진성의 싹쓸이 2루타 등으로 넉 점을 뽑은 NC는 5회와 6회 대거 7점을 더 보태면서 LG를 완파하고 단독 3위가 됐습니다. 김기태 감독 사퇴까지 겹치면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꼴찌 기아는 하나를 누르고 6연패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아는 2대2 동점이던 6회 최원준이 7회에는 안치홍이 귀중한 타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를 끊었습니다. 키움과 삼성도 각각 롯데와 KT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다음 달 피파 여자 월드컵이 프랑스에서 개막합니다. 축구는 남성의 스포츠라는 편견에 맞서는 선수들 덕분에 여자 축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다음 달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독일의 한 은행이 공개한 공익 광고입니다. 여자 월드컵에서 2차례 우승한 독일 대표팀 선수들이 직접 출연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Weißt du eigentlich, wie ich heiße? Und ich? Genau. Wir spielen für eine Nation, die unseren Namen nicht kennt. Beim ersten Titel gab es dafür ein Kaffeeservice. Seit es uns gibt, treten wir nicht nur gegen Gegner an, sondern vor allem gegen Vorurteile. 축구는 남성 스포츠라는 편견에 맞선 행동은 여자 축구 선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구선수 최고 영예인 발롱도르 여자 부문 초대 수상자에 오른 아다 헤게르베르그. 노르웨이 국적인 그녀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대표 합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만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It's those small details and right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and I still think it's some work to do. But I think regarding to these themes, it's the way we want it to be. 지난 3월에는 여자 월드컵에서 3번 우승한 미국 대표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가 남녀 대표팀의 임금 불균형 등 조직적인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수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속에 편견과 차별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열린 여자 대표팀 평가전엔 역대 최다인 15,0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신세계그룹은 사상 최초로 여자 대표팀의 메인 후원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뭐 나 그렇게 비슷하게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초기보다는 지금 진짜 달라요. 굉장히 잘 가고 네. 좋은 방향으로 네. 속도도 네. 맞게 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편견을 넘는 그녀들의 월드컵은 다음 달 8일 우리나라와 개최국 프랑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8번째 열전에 돌입니다. YTN 김재영.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19일부터 중국 난닝에서 열리는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 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혼합 단체 선수권은 국가 대항전으로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 등 5경기 가운데 3승을 먼저 거두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직전 대회인 2017년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이 대회에서 4차례 우승한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는 4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재창 감독의 출사표 들어보시죠. 지난 대회에서는 우승이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상 선수들이 많은 관계로 전력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수의 패기로 최선을 다한다면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교포 장타자 김찬이 KPGA 코리안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이틀 연속 선두를 지켰습니다. 첫날 공동 선두였던 김찬은 인천 스카이 72 하늘 코스에서 계속된 2라운드에서 5타를 더 줄여 합계 12언더파로 2타 차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첫날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던 전가람은 한 타를 줄이는 데 그쳐 선두 김찬의 4타 뒤진 8언더파 공동 8위로 주춤했습니다. 박인비가 KLPGA 투어 두산 매치 플레이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박인비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장은수에게 경기 초반 4홀을 뒤지는 열세를 보였지만 막판 2홀차 대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박인비의 16강 상대는 하민송을 꺾고 올라온 김지현입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하루 동안 금메달 3개를 휩쓸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이틀째 경기에서 여자 46kg급 심재영, 남자 58kg급 장준, 여자 73kg급 이다빈이 차례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7년 무주 세계 선수권 대회 챔피언인 심재영은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 장준과 이다빈은 처음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세계대회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한 간판 스타 이대훈은 준결승에서 개최국 영국의 브래들리 신든에게 역전패해 3위에 그쳤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